안녕하세요. 테린이 아빠입니다. 안타까운 일이지만 이제 금량은 의견 거절이 나왔고요. 이제 예상되었던 상황이기 때문에 앞으로 어떻게 될 것 같냐 이런 이제 질문들이 있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제 생각 정리해서 한번 이야기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이제 이 공시 담당자로서 이 의견 거절과 관련된 기업들의 어떤 방향이나 이런 것들에 대해 어느 정도 가늠을 할 수가 있는데, 금량의 경우에는 방법이 하나밖에 없는 것 같아요. 보시죠. 이 금량의 감사 의견에 대해서 문제가 될 수 있다라고 하는 건, 이 정기 공시를 다시 한번 검색을 했을 때 2023년 12월 말 기준의 감사 보고서가 2024년 4월 17일 날 나왔었어요. 그래서 여기 사업 보고서에도 감사 보고서가 있으니까 여기의 내용을 보시게 되면, 독립된 여기 감사 보고서에서 계속 기업 관련된 중요한 불확실성이 있어요. 그리고 이 계속 기업 관련해서 이 계속 기업 때문에 이 감사 의견이 문제가 될 수 있는 시장이 점차 열리고 있었어요. 최근에 들어서. 그렇기 때문에 이걸 해소를 했었어야 되는데, 어쨌든 이 주석 41로 내려가서 보게 되면, 그러니까 주석 41에 뭐라고 돼 있냐면, 우리가 여기가 지금 유동 부채가 유동 자산보다 더 많고, 지금 사업 과정에서 이 순손실도 많다. 이게 결국에 무슨 얘기냐면, 회사가 손실을 보더라도 가지고 있는 현금으로 계속 사업을 끌고 갈 수 있느냐 없느냐 이걸 보거든요. 근데 지금 회사의 자금 상황으로 이 사업을 계속 끌고 가는 게 의문이다 나는. 그러니 너네가 자금을 조달을 해라. 그래서 아마 요때 이제 2024년 3월 27일 이 감사 보고서를 낼 때만 하더라도, 야, 우리가 자금 조달 이렇게 할게. 그게 이제 감사인이 알겠어? 그럼 너네가 해라. 라고 하고 감사 의견에 대해서 통과를 시켜준 것 같아요. 그리고 나서, 그래서 저는 이제 감사 의견이 통과되고 나서 희한하다라고 하고 있었는데, 아니나 다를까 이 시장에서 유상증자가 철회되었죠. 유상증자에 대해서 감독원의 어떤 지적사항이 있다 보니까 이게 뭔가 이제 장기간 이제 지연되면서 어쨌든 목표에 대한 기대치, 그리고 자금 조달 이런 것들이 다 실패로 돌아가게 됐고, 결국 자금을 조달하지 못했단 말이에요. 그럼 조달하지 못한 자금은 결국 어떻게 되겠습니까? 감사 의견에 영향을 줄 수밖에 없었던 거고, 이번에 이제 감사 보고서가 나왔는데, 여기 이제 감사 보고서를 열어서 보게 되면 감사 의견은 거절이고, 여기 의견 거절의 근거가 너네가 회사가 계속 기업으로 존속한다는 가정이라는 게 영업 실적이 아니고 가지고 있는 현금으로 너네가 사업을 영위하기에는 너무 빡센 거 아니냐. 그래서 나는 이게 이해가 안 된다라는 그런 내용이에요. 그래서 이걸 해소를 해야 되는 거죠, 지금 현재로도. 그러면은 이 금량이 다시 재감사 보고서를 통해서 적정을 받고 나오려면, 회사가 누군가가 어떤 완전 이제 돈이 엄청 많은 사람이, 천사가 금량에다가 삼자배정 유상증자로 엄청난 돈을 때려 넣어가지고 회사가 운영에 문제가 없게 해야 이 회사가 나올 수가 있어요. 근데 그건 불가능해요. 거래 정지가 되어 있는 기업에다가 누가 거기다가 유상증자를 넣겠습니까? 신주를 취득하겠다고 돈을 넣겠어요. 그리고 그런 행동을 할 수 있는 뭐 법인의 경우에는 배임 이슈가 생길 수 있기 때문에 쉽지 않습니다. 그래서 그런 투자가 여기 발생할 가능성이 없어요, 제가 봤을 때. 그렇기 때문에 지금 이 회사가 살아서 다시 돌아오기 위해서는 계속 기업이 문제가 없다라고 하는 걸 입증해야 되고, 그걸 입증하기 위해서는 회사에 돈이 왕창 들어와야 돼요. 근데 그 돈이 들어오려면 삼자 배정 유상증자여야만 되고, 주주 배정은 아예 불가능한 상황이에요. 삼자 배정 유상증자로 누군가가 돈을 넣어야 되는데, 지금 이렇게 많은 유동자산과 유동부채를 기준으로 보면 엄청나게 많은 돈을 개인이 줘야 된다는 거죠. 법인은 할 수가 없어요. 그 법인의 주주나 그 법인의 그 의사결정에 따라서 그 법인 소속의 오너가 또 그 배임 이슈가 생길 수 있기 때문에 할 수가 없다는 거죠. 그러니 이제 이러한 돈을 여기다가 왜 넣어요? 금량을 산다고. 그러니까 불가능한 상황이고, 여기는 단순히 우리가 누군가 엄청난 정신 나간 사람이 돈을 엄청나게 많이 넣어서 이 회사를 살려줄 수 있다라고 하는 상상은 아예 접어놔야 되는 거가 되는 거겠죠. 그러면 이렇게 부채가 많은 기업들은 보통 어떻게 하냐면,
제 생각에는 금량은 이 상황에서 회사가 살기 위해선 회사라도 살리기 위해서 회생 절차를 넣어야 될 가능성이 높아요. 그래서 이 부채가 예를 들어 회생을 하게 되면 법원에서 이제 허락을 하겠죠. 그래서 법원에서 허락을 하게 되면 이 부채가 있어요. 이 부채. 이 회사가 가지고 있는 부채. 그 부채 중에서 이제 뭐 급여나 이런 공익채권을 제외한 부채들은 거의 이제 돌려 못 받는 거죠. 그래서 금량이 이제 그 가지고 있는 부채 중에서 대부분의 부채가 제로가 돼야 되는데 그 제로가 되는 게 방법이 회생밖에 없어 보입니다. 그럼 회생을 하게 되면은 주주들은 어떻게 되느냐? 일단 채권자들은 내가 돈을 100억 빌려줬는데 한 1억이나 2억 받거나 그렇고 100억에 대한 권리를 다 받는 게 아니고 그 중에서 한 1억 받거나 끝나는 그런 상황이 되는 거예요. 그러면서 부채가 다 제로가 되고 인수자 입장에서는 야 내가 돈 얼마 안 넣었으면 너 망할 텐데 내가 이거라도 넣었으니까 나머지 부채 너네들 이거 가지고 꺼지던지 해. 나는 이것만 줄 테니 채권단들은 그냥 이거라도 먹고 떨어져. 그리고 부채는 0으로 하자. 법원의 허가를 받았어. 뭐 이런 식으로 해서 법원에서 오케이 하면서 이제 무부채 기업이 되는 거죠. 공익채권은 공익채권대로 다 줘야 돼요. 대신에 직원들 월급이나 이런 것들은. 그러면 이제 여기 이제 첫 번째 여기서 이제 제가 구체적으로 뜯어보진 않았어요. 대신 여기서 최대 주주가 자신의 어떤 주식을 담보로 대출되어 있다는 거죠. 그러면 최대 주주는 지금 당장 어떻게 되고 있냐면 본인이 이제 주식 담보 대출을 해놓고 있고 이 주식 담보의 기한 이익이 상실이 되었기 때문에 당장 돈을 갚아야 돼요. 이 대출 금액 당장 돈 갚아야 되는데 돈을 당장 갚을 수 있겠어요? 없지. 이거 다 주식으로 담보되어가지고 땡겨놓고 회사에다가 대여해놨는데 그러면 회사에서 뭐 돌려서 받든지 회사가 돈이 지금 남아있는 게 없기 때문에 결국 이분도 제가 봤을 때는 거의 파산에 가까운 상태가 되는 거예요. 개인 회생을 하든지 어쨌든 뭐 어떤 개인의 경우에는 어떻게 할지 모르겠지만 이분도 지금 순자산이 마이너스로 들어가는 거죠. 그리고 나서 법인의 어떤 권리조차도 다 잃어버릴 상황이 되는 것 같고 여기서도 이제 마찬가지인데 법인의 경우에는 어떻게 되냐면 법인의 이제 부채를 한번 보죠. 법인의 부채의 경우에도 이걸 굳이 시간 보고 이제 뜯어낼 필요가 없어 보이는데 이 재무상태표에서 여기 이제 부채들이 있어요. 부채에서 이제 단기 차입금이나 이 유동성 장기 차입금이나 이런 장기 차입금이나 이런 차입금들은 제대로 이 차입을 해준 사람들 있잖아요. 해준 뭐 법인이나 뭐 이런 사람들 그런 사람들은 제대로 된 돈을 받지 못하고 일부만 받고 이 차입금들이 다 제로가 됩니다. 그래서 인수자는 요걸 깨끗한 부채가 없는 깨끗한 기업으로 인수를 할 수 있겠죠. 그리고 인수자가 회사와 관련이 없고 진짜 사업을 하기 위해서 인수를 하느냐. 그리고 그거를 공개로 이제 매각을 하게 되면서 이제 경쟁 입찰이 되기도 하죠. 근데 이제 여기에 이 회사가 부채뿐만 아니고 어차피 가지고 있는 포괄손익계산서에서 영업 손실이 너무나도 많이 나고 있기 때문에 이 회사를 인수할 만한 요인이 있는지는 모르겠어요. 그러니까 영업이익이 플러스고 부채가 너무 많으면 그러면 이제 이해는 되죠. 또는 이제 뭐 영업 손실이 감당할 수 있는 정도이고 하면은 인수할 만한데 보통 이런 기업들을 인수할 때 인수가가 얼마가 되냐면 많아봐야 100억, 200억입니다. 그럼 100억, 200억에 제가 만약에 금량이 너무 마음에 들어서 200억에 인수하잖아요. 그럼 부채는 그 200억으로 부채권자들은 그 200억 다 나눠가지고 끝나는 거예요. 여기 있는 이제 모든 이제 부채는 다 빵이 되는 겁니다. 이자 발생 부채는 다 빵이 돼요. 공익채권 먼저 주죠. 그러니까 200억 중에서 직원들 월급이나 이런 것들은 다 공익채권이니까 거기 먼저 배상을 하고 나머지 있는 금액들은 채권단들이 나눠서 가지고 끝나는 거예요. 그러면 채권단들은 내가 돈 100억 빌려줬는데 받는 게 뭐 3%, 4%, 5%밖에 안 되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인수자인 저는 무부채 기업이 되는 건데 인수해서 보니까 영업 적자가 이렇게 많이 나고 이렇게 고통스러운 경우이면은 여기에 또 운영자금을 또 넣어야 된단 말이죠. 그러니까 인수자 입장에서는 여기에 운영자금도 넣어야 돼. 그러면 인수가가 굉장히 높아지는데 그럴 가치가 있냐라는 걸 따지게 돼요. 근데 그게 쉽지가 않죠. 그럼 주주들은 어떻게 되느냐? 기존 주주들은 거의 뭐 망한다고 보시면 됩니다. 기존에 있는 주주들의 모든 주식은 감자가 돼요. 뭐 10대 몇이나 뭐 이렇게 감자가 돼서
감자가 되고, 그 다음에 채권단들이 가지고 채권 있죠. 부채. 그 부채는 출자 전환이 돼요. 출자 전환이 되고, 그러면은 부채를 가지고 있었던 사람들이 대부분이 주주가 되잖아요. 그 상태에서 한 번 더 감자를 합니다. 쫙 감자를 해서 없애요. 그럼 나머지 한 3, 4%, 5% 남죠? 거기다가 증자를 때려요. 그래서 감자, 증자. 이 감자하고 첫 번째 증자는 부채가 증자가 되는 거고요. 부채가 출자 전환되는 거고, 그 다음에 한 번 더 감자를 해요. 감자를 하게 되면은, 그 다음에는 어떤 감자가 되냐면, 부채까지 출자가 된 상태에서 또 감자를 때려요. 그리고 그 다음에 마지막에 증자를 하는데, 그게 인수자가 넣는 돈입니다. 그 인수자가 넣는 돈을 넣고, 그 돈이 이제 채권단들이랑 이제 스위칭 되면서 주식만 가져가는데, 그럼 보통 인수자들은 이제 아주 헐값의 주식을 취득하게 되는 거죠. 그리고 지분 비율은 보통 한 90% 이런 식으로 취득을 하게 되고. 그래서 뭐 대한민국의 뭐 코데즈 컴바인이나 뭐 이런 기업들이 과거 이제 이 법원의 회생을 통해서 인가돼서 거래 재개됐었던 사례들이 있어요. 그럼 이제 거래 재개될 때는 그 시가의 경우에는 뭐 거래 재개된 로직에 따라서 이제 거래 재개가 되긴 하는데, 그때 이제 조금 이제 건질 수는 있죠. 투자자들은 그때 조금 건질 수가 있어요. 그럼 이 회사가 지금 가야 될 길이 굉장히 먼 거고, 제가 생각했을 때는 이렇게 부채가 많으면, 그리고 이 문제가 이렇게 된 상태에서는 제가 봤을 때는 회생밖엔 답이 안 보인다. 그래서 회생으로 빨리 이제 회생 들어가가지고 새로운 주인한테 공개 매각을 해야 되고, 이 기존 사업 같은 거는 싹 다 청산을 해서, 그 신규 사업이죠. 신규 2차 전지 사업들은 싹 다 청산을 하고, 기존 사업들 중에서 캐시플로우가 나오는 정도로만 유지를 해야 될 가능성이 있어요. 그래서 제가 생각했을 때는 지금 이 상태에서 이 회사가 살 수 있는 방법은 회생밖에 없고, 주주들은 이제 오랫동안 이제 거래 정지가 되고 회생 절차가 종결될 때까지 굉장히 기다려야 될 수도 있다. 이렇게 이제 생각이 듭니다. 그러면은 이제 거래 재개가 언제 되냐 이러면, 보통 이제 회생 들어가서 제대로 된 주인 만나서 빨리빨리 하게 되면 한 1, 2년 걸려요. 그리고 이 회사가 올해 이제 감사 의견을 다시 적정을 받아가지고, 그러니까 올해 감사 의견 적정 받는 건 불가능하고 2026년 3월에 감사 의견을 적정을 받을 수가 있죠. 그리고 2024년 것도 적정을 받아야 되는데, 어쨌든 감사 의견을 새로 적정을 받기 위해선 재감사든 뭐든 지금 이 회사에 문제가 됐었던 게 계속기업 가치란 말이에요. 그래서 그 계속기업 가치를 만들기 위해선 부채가 거의 없어지고 유동성 현금이 있어야 되니까, 제가 봤을 때는 회생밖에 답이 없는 거고, 그게 아니라면 어떤 엄청난 진짜 엔젤 천사와 같은 사람이 갑자기 나타나가지고, 내가 금량이 너무 마음에 들어서 너네 유상증자, 주주배정 유상증자 하려고 했었던 금액만큼 내가 단독으로 돈 넣어줄게. 그런 사람이 등장해야 돼요. 그런 사람이 등장하지 않는 이상 이 기업이 당장 내년 3월 감사 보고서에 적정이 나오기가 쉽지가 않다. 그래서 제가 보는 그림은 뭐냐? 회생밖에 답이 없다. 그럼 주주들은 지분율이 쥐꼬리만큼 희석되는 그런 상황이 된다. 그래서 이제 제가 말씀드리는 건, 대한민국에 여러분들이 역사를 보시게 되면, 주식은 역사이고, 과거 역사에서 우리가 이제 뭐 포스코 홀딩스나 뭐 어떤 상사, LG 상사나 이런 기업들이 자원 개발하면은 그건 맞아요. 그런데 그 이하의 기업들이 자원 개발을 하는 경우에는 그 끝이 항상 좋지 못했는데, 그걸 역사를 한번 또 되풀이되는 그런 사례인 것 같습니다. 물론 이게 사업이 그러려고 한 건 아닌데, 어쩌다 보니까 감독원이 유상증자도 막아버리고 하니까 안 꼬여서 그럴 수도 있어요. 그런데 어쨌든 투자자 입장에서는, 과거 역사에 이런 스타일의 기업들이 항상 문제가 있었기 때문에 나는 좀 피하자, 이럴 수도 있었다. 또는 직전 사업년도의 사업보고서에 계속기업 가치에 대해서 의문이 있었기 때문에 감사 의견 나올 때는 좀 피해보자, 이렇게 생각을 할 수도 있어야 되는 거였죠, 사실은. 그게 몰랐으면 어쩔 수 없는 거고, 알았는데 당하는 사람들은 없겠죠. 그래서 이제 이 두 가지가 있는데, 주주총회도 마찬가지예요. 항상 이제 감사 의견이 문제가 되는 기업들은 이 3월 말에 주주총회를 합니다. 왜냐면 우리가 감사 의견이 빨리 안 나올 것 같으니까 아예 애초에 3월 말로 주주총회를 미뤄버려요.
그래서 3월 말에 주주총회 하는 경우에는 주총 일주일 전에 이제 감사보고서가 제출이 되기 때문에 그 감사보고서가 제출되는 일주일 전이 21일이잖아요. 오늘이에요. 한 주 하고 하루 전. 그렇기 때문에 이런 날에는 무조건 피했어야 되는 거고, 그 다음에 이제 뭐 요런 얘기도 있어요. 그 아시다시피 이게 풍문조회랑 외부 감사 의견 이게 왜 들어오냐면, 회계 감사인이 감사 의견이 문제가 있다라고 얘기할 때 회사에만 전달하면 회사가 그거를 공시를 안 하는 리스크가 있으니까 외부 감사인은 그걸 거래소에도 같이 던져줘요. 야, 나 저기다가 감사 의견 안 줬어. 거래소 너네 그거 알고 있어야 돼? 거래소는 그걸 받자마자 조회 공시를 때리는 거예요. 야, 너네 조회 공시 나 지금 감사인한테 들었는데 너네 감사 의견 안 나온다며? 나 우리 지금 거기 공문 날라왔어. 빨리 감사 보고서 수령해가지고 감사 보고서 빨리 제출하세요. 라고 또 압박을 하죠. 왜냐면 제가 그걸 한번 해봤으니까. 그래서 지금 현재 그 감사 보고서가 이렇게 나왔으니까 결국 이제 제가 이 비슷한 것들을 듣고도 보고 경험도 해보고 해서 저도 경험이 좀 있어가지고 아는데, 어쨌든 요거는 이런 공시가 나오잖아요. 매매거리 정지 해제 및 풍문에서 야 너네 감사 의견 비적정이라는데 이거는 100%입니다. 100%. 감사인이 감사 의견이 안 나온다고 거래소에다 통보를 했기 때문에 이게 나오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제 여기서 문제가 되는 거죠. 그러면 이제 이 회사가 사업 구조를 뜯어봤을 때 첫 번째는 그 돈 잡아먹는 사업들 이런 것들 싹 다 걷어내고 없애버려야 됩니다. 그러면서 법원 회생 들어가야 돼요. 법원에서 회생 들어가고 나서 그 부채들은 다 법원의 허가하에, 법원에서 지시하는 하에 다 인수자, M&A를 통해서 인수자를 통해서 다 사라지도록 그렇게 구조를 짜지 않는 이상 돌아오기가 쉽지 않다. 지금 이 회사의 감사 의견에 문제가 되는 거는 계속기업 가치인데 그 계속기업 가치가 해소가 되어야 재감사가 적정이 나오는데 해소가 될 수가 없는 구조이기 때문에 거래 정지인 기업에 누가 유상증자를 할 것이고 누가 주주 배정을 허락하겠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결국 이 회사가 할 수 있는 건 회생밖에 없다. 이렇게 좀 말씀드리면서 영상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투자에 도움 되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